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언제나 행복만을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제 삶은 고난의 연속이네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 와중에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저도 작은 위로라도 받으면 힘이 좀 날까 싶은 마음으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삶의 고난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의 천진난만한 소녀였죠. 초등학교 때까진 친구도 많았고 성격도 밝았어요.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할 정도의 집도 아니었기에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았었죠. 그런데 중학교 때 한 사건을 시작으로 제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위로 8살이나 많은 친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오빠는 나이 차가 많다 보니 저를 부모님들만큼이나 잘 챙겨줬었죠. 사람도 참 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군대에 다녀온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군대에 있었을 때부터 우울증이 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에 어렸던 터라 오빠를 잘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던 게 뼈아프게 후회가 돼요. 오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거든요. 제가 오빠를 잘 챙겼다면 달라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서 하는 후회는 아니에요. 어렸던 제가 그래봤자 뭘 했겠어요. 다만 하늘에 있는 오빠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안겨줬어야 했었는데 어쨌든 오빠가 그렇게 되고 난 후 그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삶은 모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는데 멀쩡하게 살 수 있는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접한 날 충격을 받아 쓰러지시고 난 뒤 돌아가실 때까지 침대 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곁을 따라가시고 말았죠.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만은 행복하게 만드시겠다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랑 오빠를 낳은 이후로 일을 그만두셨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시긴 어려웠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 나가셨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아들을 잃은 고통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까지 잃었는데 그런 마음을 제대로 치유할 시간도 없이 그저 저를 키우기 위해 일만 하셨어야 했으니까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말, 그게 그 당시에 어머니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일찍 철이 들어야 했어요. 어린 중학생의 나이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어렸던 저였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일단 학생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공부였으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비 없이 키운 자식이라는 소리를 혹여나 어머니가 듣지 않으시도록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어디 가서 딸 자랑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에 조금은 위안은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중학생이었기에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집안일은 최대한 제가 도맡아 했어요. 어머니는 일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셨으니 전 그 전에 모든 집안일을 다 끝내놨죠. 중학생이었지만 서툰 솜씨로 밥을 준비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딸 다 컸네 하면서 미소 지으실 때면 정말 뿌듯했었죠. 저는 미래를 생각한다거나 꿈이 있다거나 하는 것 없이 그저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힘들었지만 저 역시 그런 걸 생각할 틈은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전 장학금을 받아가며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도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빨리 돈을 벌어 어머니를 쉬게 하고 싶었기에 대기업이 아닌 어디든 취직이 되는 곳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합격 통보를 받았던 날 어머니는 울기까지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오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젠 시집만 잘 가면 어머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기쁘기도 하면서 뭔가 불안했던 건 단순한 느낌만은 아니었네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그 이후로는 결혼을 목표로 살았어요. 그때까진 연애할 여유는 없었다 보니 한 번도 남자는 만난 적이 없었는데 취업을 한 이후로는 직장 동료와 만나기도 하고 소개팅도 여러 번 해보기도 했었죠. 그렇게 결혼을 위해 이런저런 남자를 만나다가 저는 소개로 만난 한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 많았고 학력이나 직장도 저보다는 좋지 못했어요. 다들 그런 남자를 왜 만났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직업엔 귀천도 없다고 생각했고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 그 사람보다 조건이 좋은 남자들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격이 저랑 꽤 잘 맞았어요. 착하고 성실하면서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처지였다 보니 더욱 공감 가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아무래도 나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성숙하게 느껴졌어요. 때론 아버지나 오빠가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나 오빠의 존재가 참 좋았었고 그들의 부재가 제게 그런 존재들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갔던 것도 같습니다. 보통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남자들의 경우 결혼 상대로 적합하진 않다고들 하잖아요. 아무래도 남자 입장에선 온전히 저에게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고부 갈등이 보통 생기기 마련인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제 편만을 들 수 없는 상황이고 말이죠. 하지만 전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걱정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고부 갈등은 절대 생길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아마 나이 들어서 장가도 못 가고 있던 아들이 직장도 좋은 신부를 만났다는 게 기쁘셨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며느리는 유명 대기업에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는다면서 엄청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몸 챙기라며 이것저것 음식도 잘 챙겨주시고 남편과 제가 조금이라도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시어머니가 제 편에 들어주실 정도였죠.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니 전 망설임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자기들은 시어머니들과 자주 마찰이 생기곤 하는데 너무 부럽다며 심호복이 있다고 했었죠. 결혼을 결정한 후
어머니께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혼한다는 말에 저희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길게 끌 거 없이 얼른 결혼하라는 어머니 말씀에 저의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신혼집은 소박한 곳에서 시작했으나 너무 행복했어요. 제 인생이 이제 완성이 된 듯한 느낌? 그리고 길고 힘들었던 제 인생에 이제 복이 찾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도 너무한 게 아닐까 싶네요. 한순간이나마 찾아온 저의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한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한 적이 없다 보니 서운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 계실 시간도 아닌데 전화를 안 받더군요. 뭐 사람이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묘하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대여섯 번에 전화했는데 그래도 안 받더군요. 묘한 불안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고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냥 아무 일도 아닐 순 있겠지만 만에 하나 갑자기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일은 정말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아 결국 친정집을 찾아갔는데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어머니가 본인 머리카락을 막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위로 앞머리 정리하거나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없이 마구 가위질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느낌으로 어머니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온 건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를 자르시더군요.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전 어머니를 잡아 끌고 뭐 하는 거냐며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발견하시고 저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며 말씀하시더군요. 나 군대 가야 해. 그런데 머리가 아직도 너무 길다. 어떡하지? 이러면 혼날 텐데.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너무 돋았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오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엔 다행히 제가 울면서 엄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었죠. 어머님 그랬던 걸 기억도 못 하셨고요. 어쨌든 그 이후론 크게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던 건 모두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이날 갑자기 어머니가 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자 그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더군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저는 급격하게 불안감이 느껴지면서 어머니를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린 날 제 말에 다시 정신을 차리셨던 어머니처럼 지금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달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예전과는 다르게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급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계속 이상한 소리들을 하셨어요. 그건 병원에 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병원에 가자 의사는 가볍게 살펴보고는 어머니한테 질문을 조금 하시더니 안타깝지만 치매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혹시 최근에 이상 증상은 없었나요? 라고 여쭤보시더군요. 저는 결혼을 한 이후로는 아무래도 일도 있고 남편도 있다 보니 한동안 얼굴도 보기 힘들었고 연락도 자주 못했어요. 그런데 가끔 전화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한 번씩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말실수를 조금 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제 불찰이었죠. 사실 그런 게 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후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상태가 안 좋은 어머니 옆에 조금이나마 같이 있어주려고 저는 회사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끌어다 쓰며 병원에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상황을 전하고 보름 정도는 계속 병원에 있겠다고 했죠. 남편도 저희 어머니를 무척이나 걱정해주고 주말에 한번 내려와 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낸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요. 어머니는 간혹가다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했는데 다시 도로 암이 타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였는지, 그리고 병원에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확정적으로 말을 해주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더군요. 신이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오빠와 아빠를 데려간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병을 앓게 하는 걸까요? 어머니나 저나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착실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들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좀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데 왜 그걸 또 망쳐버리는 건가요? 저는 신에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한 것 같아요. 오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꾹 참았던 걸 한 번에 몰아서 터트려줬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따지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따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있을 리도 없었고 어머니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체념한 뒤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일단 어머니를 혼자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무조건 제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친정에 와서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자니 말도 안 되게 출퇴근이 너무 힘들기도 한데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거의 잠만 같이 자는 거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럼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살아야 할까 싶은데 사실 그게 쉬운 건가요? 남편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정상적인 상태였어도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아프신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에게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시고 살면 조금 나아지실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말을 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솔직히 만약 제 시어머니가 그랬다면 그래도 조금 싫은 마음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에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저나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죠. 그래도 힘든 인생에 신이 남편이라도 잘 챙겨줬나 보다 싶었죠. 그 후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물론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나 저나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물론 아무래도 간호를 하면서 살아야 했으니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특히 남편이 더 고생을 많이 했죠. 근무 시간이 제가 더 많다 보니 남편이 저 대신 어머니 밥도 챙겨주고 세수도 시켜주는 등의 간호를 더 많이 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괜찮으니까 그렇게까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 어머니면 자기 어머니나 다름없는 거라며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죠. 그래도 남편 덕분에 그런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급한 출장이 잡히게 됐어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해외 출장이었죠. 중요한 출장이어서 절대 빠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과 어머니만 두고 제가 집을 떠나겠나요? 가뜩이나 남편이 많은 걸 해줘서 미안한데 아예 2주 동안 남편 혼자 간호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출장을 어떻게든 가지 말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평생 힘들게 살고 노력해왔던 회사를 이런 일 때문에 그만두어서야 되겠냐고요. 어머니도 본인 때문에 제가 꿈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마음 아파하실 테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2주가 긴 시간도 아니고 자긴 힘들지도 않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마음의 부담이 덜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출장을 다녀오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도 오셔서 돕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 하나만으로는 걱정이 많을 테니까 본인이 있겠다고 말이죠. 저는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출장을 안 갈 순 없는 노릇이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가서 저는 별 문제 없이 업무를 보았고 확실히 시어머님과 남편 2명이 저희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매일 통화도 하면서 별일 없는 것도 확인했기에 안심도 점차 되어갔고요. 그런데 언제나 일은 왜 안심하고 있을 때 터지는 걸까요? 제가 모든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다 벌써 집을 나가신 지 이틀째 되었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대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실종 신고는 해놨고 뭐 어쩌지 하고 있다고 뭐라 말을 계속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정신을 제대로 유지 못할 것 같았다고 해야 하나?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간신히 부여잡아왔던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전화기에서 남편의 목소리는 울리는 듯 발음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제가 어딜 보고 있는 건가, 눈을 뜨고 있긴 한 건가 하는 듯 했죠. 제가 그때 어떻게 제정신을 차린 건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뭔가 물속에 깊숙이 빠져 있다가 나온 것처럼 한순간에 그 먹먹해져 있는 느낌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때 남편이 어머니는 꼭 찾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어머니, 엄마, 우리 엄마 혼자 계속 되뇌이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밤을 새우고 아침 비행기로 바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죠. 오자마자 집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낮에 남편이 출근해 있는 도중 본인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목욕을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철컥하는 문소리가 들리더래요. 남편이 그 시간에 올 리도 없고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나와봤는데 알고 보니 그 문소리는 저희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버린 거였다고 하더군요. 놀란 시어머니는 급하게 따라 나가 어머니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대요.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혹시 이런 사람 못 봤냐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만 했다고 하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본인이 어머니를 맡겠다고 해놓고 본인 때문에 어머니를 잃어버리셨다며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늙으면 그냥 죽어야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고 제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시어머니께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께 시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니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울면서 계속 사과하셨기에 제가 괜히 덤덤한 척하면서 제가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렸죠. 그 이후 저는 직접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고 싶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는 됐다지만 경찰이 제 어머니만 찾느라 계속 시간을 쓰고 있진 않을 테고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생기기 전에 하루빨리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전 회사에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휴가도 다 쓴 상태였으니까요.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온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어서 업무적인 실수는 많이 했어요. 회사에선 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는데 좋은 일도 아닌데 남들에게 뭐라 말하지도 못했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경찰의 연락만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은 없더군요. 남편은 본인이 매일같이 경찰에게 연락하고 사람 찾아주는 업체까지 찾아서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전 저희 어머니를 찾기 전에 제가 미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결국 경찰에게 아직도 못 찾고 뭐 하는 거냐고 따지기라도 할 참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실종 신고를 했는데 왜 며칠이 지나도 아직도 못 찾고 있냐고 막 따졌죠. 아마 민원실인지 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경찰은 잠자코 듣다가 최근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혹시 다른 서에 요청을 하셨던 건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112에 전화를 건 뒤 저희 지역 경찰서를 연결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분명 남편이 실종 신고를 했다는 곳이 맞았어요. 남편이 직접 가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어디 멀리 가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저는 경찰에게 그럴 리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라고 몇 번이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경찰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실종 신고는 들어온 적이 없었다 였어요. 거기다 전체 통합망에도 혹시 올라온 게 있는지 살펴봤으나 요청하신 분의 실종 신고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분명 남편은 실종 신고를 했으며 매일 경찰과 통화를 하고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실종 신고 접수에 오류가 있었다면 납득은 가지만 적어도 매일 경찰과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소리잖아요. 전 남편이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싶었죠. 아마 그 당시 제가 제정신이 아니긴 했던 것 같은데 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각종 음모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저에게 남편은 한없이 착하고 저희 어머니를 잘 챙겨주던, 아니 오히려 먼저 어머니를 모셔오자고 말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니 남편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물어볼까 했는데 저에게 이미 거짓말을 했다면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물어보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일단 남편의 거짓말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핸드폰에 경찰과의 통화든 뭐든 기록이 다 남아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최소한 무언가 다른 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거짓말이 맞다면 그 이유 같은 거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저는 남편이 자는 동안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은 이상하리만큼 너무 깨끗하더군요. 단순히 경찰과의 통화 기록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 기록들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남편은 이런 걸 지우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이걸 지웠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게 뭘까를 고민해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단서를 찾을 곳이 한 군데 더 있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 차의 블랙박스였어요. 블랙박스에는 그게 무엇이든 남아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죠. 저는 남편이 자는 틈을 타 차키를 챙기고 조용히 남편의 차로 향했습니다. 두근두근대는 심장을 움켜잡으며 지금 남편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차로 향하고 있는 제 자신이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거짓말을 했다는 건 확실했고 무언가 쎄한 느낌이 계속 저를 괴롭혔기에 저는 발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차에 들어가 블랙박스를 켜고 영상들을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한참을 확인해 봐도 그저 운전 영상만 기록되어 있을 뿐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블랙박스에도 뭔가가 없는 건가?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나 싶은 생각이 들려던 찰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를 하는 영상이 나오더군요. 그 대화는 내용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투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처리한 거 맞지, 엄마? 걱정하지 마. 아, 그 미친 노인네. 어디 우리 아들 피를 빨아먹고 있어? 정신 나갔으면 나간 대로 팍 뒤지기나 할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아, 그 미친 노인네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대기업 다니는 년 하나 잘 잡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짜증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년도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아, 대기업 다닌다고 으스대기나 하질 않나? 너보다 잘난 척하는 게 눈꼴 시려서 이 애미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알아? 그래도 엄마 연기 잘하더라. 그녀는 엄마가 지 완전 좋아하는지 알고 있을걸? 흥, 대기업 다닌다는 년이 멍청해가지고는. 어쨌든 엄마가 일처리 잘해놨으니까 그년한테 말 잘해놔. 걸리면 너나 나나 끝이야. 알았어. 대충 적당히 실종신고했다고 해놓고 위로하는 척 잘해주면 지가 뭐 어쩔 거야? 하여튼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사람 짜증나게 하는 게 똑같다니까. 어쨌든 고생 많았다. 그동안 미친년 간호하느라 힘들었지 우리 아들. 아, 말도 마. 더러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대기업만 아니었어도 그냥 바로 버렸을 텐데. 저는 이 대화 내용을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진과 동시에 혹시 제가 미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외에 현실을 잘못 인지해서 파악하는 병도 있다고 하지 않나요? 환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 제가 지금 어머니 실종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영상 속의 대화는 절대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일 리가 없다고 부정하면서 몇 번이고 계속 영상을 반복해서 틀었죠. 하지만 영상 속의 대화 내용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계속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이 영상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화 내용상 혹시 이 미친 모자가 저희 어머니를 해한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더군요. 급한 건 어머니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전 일단 엄마를 찾아낸 뒤 남편에게 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인터넷에서 뒤져가며 겨우 찾아갔는데 다행히 그 시간에도 영업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흥신소 사장을 붙들고 엄마를 찾는다고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제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 애가 타는 마음으로 전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제 힘들었던 인생에서도
가장 끔찍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 버틸 것 같아서 진정제를 먹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열흘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저는 믿지도 않는 신에게 연거푸 감사하다고 외쳤죠. 흥신소 사장은 일단 저를 진정시킨 뒤 흥신소로 어머니를 모셔왔으니 그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곧장 흥신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본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신 건지 안 봐도 눈에 환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오열하라고 말았어요. 엄마는 마치 귀신이 아닐까 싶은 정도의 몰골이었어요. 머리는 삐죽삐죽 산발에 얼굴과 몸은 삐쩍 말라서 광대가 다 보였고 눈은 초점이 전혀 없더군요. 전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됐냐고 흥신소 사장에게 물어보려던 찰나 사장이 먼저 엄마의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니는 지방 산골에 위치한 폐가에 있었대요. 제정신도 아니고 주변에 먹을 것도 없었으니 겨우겨우 음식을 주워 먹고 다녔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에도 땅을 손으로 파면서 먹을 것을 찾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곳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도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 시어머니가 그곳에 저희 어머니를 버려두고 가신 거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 나타날 때 동년배의 다른 여자가 같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상착의는 저희 시어머니와 똑같았고요.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에 정말 죽을지도 몰랐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 두 모자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명확하게 증언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흥신소 사장님이 혹시 괜찮으면 본인이 돕겠다고 하시더군요. 흥신소 일을 하면서 불륜이나 뭐 그런 경우는 봐왔어도 이런 동물만도 못한 인간은 처음 봤다고요. 확실하게 범죄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본때를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래요. 전 그 뒤로 사장님과 계획을 짠 뒤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남편의 차 앞으로 불렀어요.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묻는데 저는 그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차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버버하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저를 말리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더군요. 저는 이 안에서 우리 엄마를 해야 할 작당을 했으니 이 차도 부숴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엄마가 실종되니 저까지 미쳐버린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 흥신소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버버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흥신소 사장님이 그 둘을 개처럼 질질 끌어다가 저희 어머니께 사과를 하게끔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악마들은 순순히 사과도 하지 않고 모른 척만 하더군요. 끝까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출한 것이고 그걸 어떻게 잘 찾았다며 뻔뻔하게 말하는데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그 입에 휘두르고 싶더군요. 두 모자가 그렇게 나오자 흥신소 사장님은 자기는 흥신소 사장님을 밝히고 그 주변을 탐문한 결과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데려온 것이 확인됐으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블랙박스에 찍힌 시어머니의 영상도 확보해놨다고 말했어요. 물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 둘이 작당을 했던 진짜 블랙박스의 증거가 있었으니 더 당당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쓱 눈치를 보더니
그제서야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거 알려주면 자기들 인생은 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반성보다는 그저 자기들 살 길만 찾겠다고 비는데 용서해줄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구방망이로 차만 부신 걸 다행으로 하려고 말한 뒤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고 그 집을 떠났어요. 남편이 제 발을 붙잡고 비는데 어디 더러운 손을 올리냐며 발을 빼다가 남편이 넘어진 건 덤이었네요. 결국 저는 그 둘을 고소했고 남편에게는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변명이라고 한 말을 들어보니 그건 또 그거대로 가관이더군요. 제가 본인 아들보다 잘난 게 배가 아파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러던 중 아픈 엄마까지 자기 아들이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 저희 어머니를 없애고 싶었다더군요. 하지만 그런 변명이 먹힐 리가 없죠. 결국 그들은 법에 의한 정당한 벌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을 한 채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아직도 오빠를 찾는 어머니를 볼 때면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스스로도 힘든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몸성이 건강히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마저 잃지 않았던 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제 인생은 아직까지 힘든 고난의 연속이지만 언젠가는 이런 인생도 더 좋아질 날이 있겠죠. 지금은 어머니의 상태가 하루빨리 좋아지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모시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참 많으실 텐데 우리 서로 힘내서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